자, 김용민닷컴에서 바디로직을 한때 팔다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복잡해서 그냥 바디로직으로 가시라 그랬는데 다시 김용민닷컴에서 바디로직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바디로직 재판매를 기념해서 구매 고객께 사은품 증정 행사를 갖습니다. 자, 먼저 바디로직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마스크 분실 방지를 위한 마스크 스트랩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또한 바디로직 제품을 2장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는 편리한 세탁을 위해서 바디로직 전용 세탁망을 추가로 증정하겠습니다. 세탁망, 뭐다 집어넣는 거죠? 자, 구매 후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옷 따위가 자세를 잡아준다는 거 안 믿었는데 하도 어깨랑 목이랑 아파서 마사지로 연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마사지도 못 받고 팟캐스트에서 광고를 하도 들어서 약간 세뇌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디로직이라도 사서 입어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했는데 효과가 없어도 마사지 한번 받는 값이다 생각하고 버리려고 했는데 와, 예상외로 좋아요. 어디 옥상이라도 올라가서 소리 질러서 소문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루 입고 벗자마자 자세 체크해봤는데 부끄럽지만 약간 크로마뇽인처럼 굽어있던 흉추랑 어깨가 사람 정도 수준으로 펴졌어요. 의식하고 다니지 않아도 다시 굽지 않는 정도로 효과가 있었고 지긋지긋했던 어깨랑 목 관절 통증 많이 줄었어요. 하의는 약간 호감이라면 상의는 진짜 혁명입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 절대 망설이지 말고 일단 경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로직은 골반의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그리고 말린 어깨 교정 속옷입니다. 일반적인 보정 속옷은 단순히 군살을 압박해서 몸매를 보정하는데 바디로직은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비틀린 몸을 바로잡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345-4550으로 문의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바디로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며칠 동안에 이상하게 몸이 너무 아팠어요. 특히 골반 쪽이. 제가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잘 때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바디로직을 입었어요. 직접 해보셨어요? 예, 입었어요. 한동안은 좀 아프다가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땐 말끔하게. 정말 여러분 기적과도 같습니다. 혹시 저하고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일단 바디로직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입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나요? 입었죠? 보였죠? 네, 보였어요. 아이, 그래요, 여러분. 김용민이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제가 경험 안 한 거는 이제 전원 형식으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거는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로직 제 광고는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엉덩이까지 깠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산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이 칼을 뽑았고요. 12월 10일에 는 또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윤석열이 지금 뭐 사력을 다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뭐 약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해임되는 상황을 각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임되면 그걸 수용하느냐? 그건 또 아니지. 그렇죠. 해임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해임 과정에서 충분한 저항의 근거를 쌓아서 6개월 있다 해임 무효 소송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로서도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이 12월이지 않습니까? 요게 해임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가면 내년 여름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 예, 내년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예, 6개월 걸리니까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넘어가면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윤석열 이 해고 노동자가 이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또 전국을 굉장히 흔들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부러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제도를 완비할 것을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임 무효 소송을 해서 만약에 윤석열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윤석열이 해임 무효 소송에 이긴다.
그럼 뭐 하겠어요?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 100% 직권남용으로 걸 거예요. 그렇지. 그런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절차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놓은 것 이분들은 그 이후에 있어서의 무효 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적 축적 과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도 똑같이 지금 직무정지 다시 복귀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다시 냈거든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 장관이 항고한 이유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네. 예. 전 윤석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검에다가 감찰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것도 법무부 장관을 직행해 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에는 인권과 절차를 따지는 윤석열이 말이죠. 아니 지가 수사할 때는 과연 그 인권과 절차를 제대로 따지고 준수했는지 이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 수사 때 네. 자기 딴에는 뭐 고뇌하는 척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뭐예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자, 나도 고뇌를 많이 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따져서 이렇게 있는지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야 되는 것은 김유철 형사부 검사가 그 당시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이죠. 네. 가서 조국의 펀드가 있다. 사모펀드.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펀드인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라고 첩보를 올렸던 거.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실 그거 하는 데거든요. 그럼 맞는 건데 잘못 짚었지. 그래서 지금 그치. 조범동 씨나 이런 판결이 다 나오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조국 교수의 부인이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투자를 해놨던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잘못된 것에 근거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점, 그리고 바로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소위 말하는 판사 차찰 문건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힘을 빼려고 범죄정보기획관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오면서 최초로 형사부 출신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했다면서 김유철을 임명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분이 한동훈 검사랑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한 팀이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다 바라보면 전 이 그림의 실체를 좀 접근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 총장 거는 이분이 법을 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소송까지 간다. 네. 다만 이 소송까지 가고 그다음에 본인 가족들이 연루된 수사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재판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정치하기는 쉽지 않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윤 총장이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우리가 정치부심이니까 정치적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이럴 때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가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시시비비 다퉈가면서 지는 절차와 양식대로 수사 안 했으면서 자기 징계권에 대해서는 정말 인권을 운운하고 자빠졌는데 이게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치적 자산으로 이걸 사무려야 한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김 PD님과 의견이 다른데 내년 6월까지 해서 대법에서 본인이 뒤집는 것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뒤집으면 그때 그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압을 이기고 일어난 영웅의 이미지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근데 이러나 저러나 가족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빨대들이 빨대를 꽂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건데 그 빨대가 빠져도 허전해지잖아요. 네. 그럼 입을 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물게 돼 있죠. 예, 거기에서 역사상 예외는 없었다. 그 실리를 따진다면은 검찰총장직을 던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다. 아, 위험하죠. 아주 깨끗하고 풀어서 나올 게 없는 사람이나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네. 이런 말씀인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치를 안 하려고 생각하면 총장직을 그렇게 던지고 나서 초야에 묻히면 되죠. 최동원 검찰총장은 그렇게 묻히고 나서는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뭐가 없었잖아요. 이제 초야에 묻히더라도 이미 시기를 놓친 거죠. 초야에 묻힐 시기도 놓친 거죠. 네. 이 사실은 이제 장모가 기소되기 전에 그때 이제 초야에 묻혔어야 되는데 네. 이미 초야에 묻힐 시기도 놓쳤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과거에 권모술수적의 시각으로 상상을 해보면 밤에 몰래 찾아가야죠. 밤에 이제 추미애 장관을 찾아가서 물 끓는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좀 한숨 물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조용히 물러서겠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존재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나와서 이제 뭐 바로 정치를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한숨 물러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징계위원회라든가
장모가 어쨌든 법적으로 검토해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벼랑 끝까지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봐주시면은 제 임기 때까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면은 총선 끝나고 나서 청와대에다가 메신저 통해서 내가 임기까지는 더 이상 정권 불편하게 할 일은 없게 할 테니까 임기나 좀 보장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라면. 보통 우리 언론에 검찰총장 이야기 나오면은 소설처럼 충성맹세 이야기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임금이 출전하는 장군한테 칼을 주잖아요. 네. 자기 어검을 준단 말이에요. 네. 어검을 줬고 어검을 무릎 꿇고 받는 게 충성맹세거든. 그것을 하고 칼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검찰총장도 아마 제가 알기로 칼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찰총장도요? 칼 안 받나요? 군인만 받나? 군인이지. 군인이구나. 검찰총장이 왜 죄송합니다. 받습니까? 워낙 세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검찰의 검이 그 검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칼과 같은 그런 수사권을 휘둘러온 검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추 장관은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아니 지금에 펼쳐질 이 수많은 그런 역경과 고난의 상황을 예견 못했을까? 그 똑똑한 분이? 평소에 추 장관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던 분들도 여기까지 끌고오는 뭐라고 합니까? 이 끈기와 이 불굴의 정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추 장관. 그래요. 윤석열이 만약에 정의가 되면은 추 장관의 정치적 거취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전 거기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동반 퇴진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그건 않습니까? 지어낸 얘기 같아요. 예, 뭐 전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편으로는 이런 건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소위 말하는 검찰 내에 기강을 잡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지금 다 했단 말이에요. 공수처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1차가 돼서 내년 1월에 발효가 돼요. 이렇게 해서 검찰개혁의 어떤 한 매듭은 지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 이제 다시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복귀해 보면 대선을 치러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당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실 법무부 장관이 여러 장관들 중에서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의전 순위가. 그런 부처의 장관을 맡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본인이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추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에서 그만두고 나오는 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올리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올 때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놓고 보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를 충분히 담아서 대통령과 상의 후에 결정할 것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밖에서 보이게 윤석열 총장이 나오고 추미애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동반 퇴진의 문제로 볼 건 아니다. 한쪽은 징계를 받고 걸어 나가는 것이고 네. 한쪽은 본인의 소임을 다하고 전 이제 정치로 복귀하겠습니다로 복귀하는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뭐 지금부터는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만둬야 한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네. 힘드시니까 이제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이 미관말직이 하찮은 이 평론가가 뭐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 정도 아, 되는 그럼 이미 다 해버렸는데. 그래요? 좀 높으신 분이잖아요, 저보다. 제가 저기 참 낮죠. 예. 추미애 장관 정도 되시면은 대통령과 본인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무게와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얼마 전에도 직접 대통령이 들어서 직보를 드리고 상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 포함해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한테 와라 가라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같이 상의해서 잘 정할 것이니까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아 이게 추 장관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왜 그런 이야기 하셨으면 엄청 높고 유명한 사람 알면은 직접 통화돼?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직접 통화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하고. 아니, 어디 또 바꿔주시겠죠. 누군가. 예.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그래요. 다음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하는 것도 관심인데 어느 특정인을 거명하기보다는 어떤 자질의 검찰총장이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말 잘 듣는 검찰총장? 그건 아닐 것 같고. 저는 비검사 출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검사 출신. 가능할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15년 경력의 변호사면은 검찰총장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도 되고. 그렇지. 판사 출신도. 전 뭐 검찰의 문민 통제를 실현한다고 하면 국방부 장관을 꼭 군인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검찰총장을 꼭 검사가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비검사 출신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윤석열 총장의 이 1년 가까운 난동의 과정에서 검찰 내부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많이 실망들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사들 내부를 좀 다독여줄 필요도 있는 측면이 하나 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6개의 주요 수사권에 대한 이양을 경찰로 잘 할 수 있는 임무를 맡아야 될 분이 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이야말로 인사권의 문제라서 저는 전직 검사 출신 중에서 한 번을 찾아본다거나 방법을 좀 내보지 않을까. 전직 검사 출신 김진태. 쉬고 있는 김진태. 이거 출당도 될 모양이던데 출당이 아니라 저기 지역위원장에서 지금 잘릴 판인데 지금. 저는 이제 김성애 대변인 이야기하고 조금 결이 다른데 예. 기존까지만 해도 저도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네. 요즘 와서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굉장히 저는 좀 비판적인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한번 검찰 조직을 흐트러서 재구성할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나가겠다는 사람 다 나가고 예. 나가겠다는 사람 다 나가면서 그 추미애 장관 다 나가겠다는 사람 다 받아주는데 그렇죠. 아무도 나간단 말 안 해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3년 이상 변호사로서 시험 치고 난 이후에 검사로 임용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 지금 현행하고 있는 로스쿨에서 성적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해서부터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예. 미국식의 이제 자치검찰제, 자치사법권 문제도 한번 지금 경찰도 지금 자치경찰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논란과 혼란이 온 거 제대로 한번 시스템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이제 검사 입직 경로 다양화 관련돼서는 뭐 박 대변인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로스쿨 나온 우리나라 종류의 법관들도 되지만 일반 공무원도 시험을 치면 검사가 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일반인도 검사로의 길을 따로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입직 경로를 섞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공무원들이 올 때 사진 옆에 들어가는 게 사시 몇 기, 행시 몇 기, 그다음에 고등학교 어디, 대학교 어디, 주요 경력 이런 게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형님 동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최고봉이 검찰이죠. 기수제로 딱 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동훈과 김유철, 고등학교, 대학교는 한동훈이 후배입니다. 근데 검사 기수는 한동훈이 빨라요. 그럼 들어오면 검사는 기수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몇 기까지 옷을 번다. 이런 이따위의 문화들. 그렇죠. 이게 무슨 사무라이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군대도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로를 다양하게 섞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직 검찰 수사관들. 이런 분들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현직 검사들은 내가 사법고시 보고 들어왔는데 저런 천것들이랑 겸상을 하란 말이냐라고 불끈하겠지만 어쨌든 몇 기에 들어왔고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지가 중요해지지 않으면서 모래알처럼 검찰이 흩어져야 그때서야 제대로 바로 서게 된다. 그것은 이제 다른 경로로 보면 경찰대학이 이제 더 이상 학부생 안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네. 기수 문화로 망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검사들을 뽑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누가 누군지를 구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그것이 이제 인적 구조 개혁에 의한 검찰 개혁이 되는 거지 이게 검찰총장 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쳐낸다고 해서 저는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윤석열 말고 딴 사람 앉혀놓으면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민 통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문민 통제가 제일 중요하고 선출된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를 임명한 권력을 향해서 등 돌려서 총을 쏴대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검찰 권력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검찰 왕국이 된다. 그 이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장이라는 양반도 41%의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다수가 아니다. 이런 초등학생도 주장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뱉는 것은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통한 인격 수양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심어주는 것 좀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검사들을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재임용 절차를 거치게 하면 어떨까? 1년은 좀 너무한가? 보통 이제 그런 정도 하면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은 재임용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사회적 무리를 빚었거나 터무니없는 수사로 무리를 빚을 경우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터무니없는 그런 것보다도 평가를 해서 하위 10% 무조건 자른다라든가 그렇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 그거 좀 만들어 보세요. 예, 그런 누구한테 것들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늘을 찌르네. 옥황상제 할아버지 똥꼬를 찌릅니다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치를 우리가 주의라고 붙여놨지만 사실 그게 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주의가 아니고 도구예요. 도구와 기능과 과정입니다. 결국은 지배는 뭐냐면 민주주의적 지배에 의해서 그 도구가 법치주의예요. 근데 이게 혼돈되어 가지고 법치가 늘 먼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왜 선관위 위원들, 선관위원장이 전부 다 법률가 출신들이 합니까? 예를 들자면 외국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실제로 로이어들이 안 해도 됩니다. 밑에 연구하는 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네. 보편적 상식을 가진 학식이 높은 사람이 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헌법을 이야기하잖아요.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헌법은 기존의 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치 사상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은 법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이 생긴 법치가 자신을 낳은 민주주의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상황이 관료제가 극대화된 한국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겁니다. 네. 이것들을 깨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 충원 구조의 다변화와 엘리트 충원 구조 자체를 하향화시켜버리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현대도 부장들 시험 봐도 따로 안 뽑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원 뽑아도 그 일반 사원이 사장까지 올라가고 해서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혔을 때 일부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리더가 남들을 끌고 가는 방식을 했던 것은 뭐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지금은 좀 달라져도 됩니다. 정 그렇죠. 필요하다면 행정직을 뭘 9급을 뽑고 나머지는 전부 다 7급으로 뽑아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 정도로 좀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전부 다 정무직으로 돌려서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승진하고 싶으면 3급 달고 승진하고 아니면 그냥 4급으로 은퇴할 때까지 더 높은 데 안 올라가고 본인 전문직 하면서 먹고 사는 구조 이렇게 좀 이원화시킬 필요도 있겠고요. 근데 이런 모든 제도와 정책을 짜는 게 관료들이니까 자기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이 구조를 안 바꾸는 문제도 큰 것이라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의 영역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러쿵저러쿵 떠들지만 국회의원은 앉아서 법을 만들면 그만입니다. 법이 통과되는 순간 행정보고 뭐고 꼼짝 못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정치가 분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김성애 대변인을 빨리 국회로. 국회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뭐 결론이 그겁니까? 네. 김성회를 빨리 국회로. 네. 네. 아, 김성애는 옳은 소리 구독이나 해주세요. 김성애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가야지 옳은 국회가 됩니다. 예, 정말 슈퍼위크입니다. 슈퍼위크. 또 다음 주까지도 그 슈퍼위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뜨거운 관심 가져주시고 결국 우리가 음지에서 저렇게 국민과 역사를 또 민주주의 체제를 농락했던 무형의 권력을 이제 양지로 끌어내서 제대로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숱한 그런 썩어빠진 매체들이 정치 혐오주의로 이 사안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절대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주목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부대변인,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